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전에 배운 백프로퍼게이션이 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내용을 어떠한 계산이 그 안에서 수행되는 건지 순서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위 백프로퍼게이션 인투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레이어는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위에 있는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바이어스 노드이기 때문에 보통 노드의 개수를 카운트할 때 사용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레이어에 노드가 두 개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레이어도 역시 두 개의 노드, 세 번째 레이어도 두 개의 노드로,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레이어는 한 개의 노드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그렇지만은 입력과 출력 그리고 히든 레이어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그림을 확대해서 실제로 계산되는 내용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forward propaga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forward propagation은 즉 입력단에 있는 노드들의 우리의 훈련 자료들을 여기에 입력 노드에 집어넣고 그 결과가 출력 노드까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거지. 그리고 그 과정을 구현하는 것이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훈련 자료 X와 Y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훈련 자료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I번째 훈련 자료 한 개의 훈련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훈련 자료 안에는 여러 개의 특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근데 두 개의 특징만을 사용하는 경우죠. 노드가 두 개가 입력 노드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X1, X2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국 I번째 입력 또는 훈련 자료의 1번 성분, 그리고 I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 또는 훈련 자료의 두 번째 성분이 이 두 개가 값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차례차례 그 다음 레이어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first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계산할 때 특히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이와 같은 그 기호를 써서 많이 계산하죠. G 두 번째 레이어라는 뜻으로 2 슈퍼스크립트 1, 그리고 G 두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컴포넌트, 이 각각은 이전의 레이어의 첫 번째 컴포넌트와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를 적절한 웨이팅을 우리가 곱해서 더해 주기만 하면 바로 요 G 값이, 그리고 이 두 번째 컴포넌트도 계산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그 다음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달되기 전에 소위 액티베이션 함수, 우리가 보통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적용이 돼서 A12라는 또 다른 기호로 표현하는 값이 계산돼서 출력으로 활용되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 G value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A 두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성분, 즉 액티베이션 값 두 개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세 번째 레이어로 전달될 때 그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프로시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즉, 세 번째 레이어에서의 G 값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컴포넌트와 역시 노드가 두 개니까 두 번째 컴포넌트로 구성되는데요. 이 계산되는 과정 역시 또한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전달된 첫 번째 노드 값 곱하기, 그리고 두 번째 노드 값 곱하기 이 세타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 앞에서 제가 또 까먹고 얘기를 안 했네요. 바이어스 노드가 하나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이 바이어스 노드로부터 전달되는 입력 값을 우리가 세타라는 또 다른 적절한 웨이팅 팩터를 곱해서 함께 고려해서 이 G 값을 구하고요. 그 G 값으로부터
액티베이션 값을 구한 후에 또 다른 바이어스 노드가 세컨드 레이어에서도 우리가 추가를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어스 노드를 포함해서 1번 노드와 2번 노드로부터 각각 적절한 웨이팅 값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G1과 G2 값 역시 세 번째 레이어에서도요. 그 값이 그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활용돼서 결과는 액티베이션 값으로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액티베이션 값,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액티베이션 값 계산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노드가 추가가 되고 이 세 개의 노드 값이 적절하게 웨이팅 돼서 결과로 우리가 G 값을 출력은 노드가 하나니까 G1, 4라는 값이 계산되고, 이것 또한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된 후에 액티베이션 값으로 A4, 1, 뭐 하나뿐이 없으니까 1이 생략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의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한 실제적인 계산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써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면은 요 값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즉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보면요,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은 즉 바이어스 노드에서 입력된 값 곱하기, 근데 세타를 우리가 보통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전달될 때 쓰는 세타는 세타 1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 세 번째는 세타 2라고 보통 불렀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는 세타 3라는 그 웨이팅 행렬이 구해져야 되는데, 그 웨이팅 행렬을 구성하는 엘리멘트들은 각각의 이 연결 와이어에 주어진 웨이팅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2에 보통 인덱스 주는 방법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놓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프로그래밍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에 뭘 나타내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세타 ij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첫 번째 인덱스는 출력단의 입력대 출력단이기 때문에요, 출력의 몇 번째 노드냐를 가리킵니다. 즉 1 하면은 얘가 첫 번째 노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입력되는 입력단의 노드의 숫자는 이 두 번째 따라옵니다. 그래서 1,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노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 두 번째 매트릭스인데 1, 1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세타 두 번째 노드인데 1, 2가 될 겁니다. 즉 첫 번째 거는 동일한 이유가 그 계산된 결과가 첫 번째 노드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인덱스가 0, 1, 2 바뀌는 거는 0번 노드, 1번 노드, 그리고 2번 노드로부터의 입력값에 해당되는 그 와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즉 세타의 두 번째 행렬인데 1, 0에다가 곱하기 1,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1 값을 곱한 거고요. 더하기 그 세타의 두 번째 행렬인데 1 곱하기 A1의 그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거니까 바로 그 값이고요. 더하기 세타 2, 1, 2 곱하기 A 두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노드 값이 곱해져서 이 결과 값이 G31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노드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왜 이 forward propagation을 한번 해봤냐면, 지금 보면은 한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전달될 때, propagation 될 때 값이 계산 과정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성을 띠죠. 똑같은 것을 우리가 backpropagation에서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ackpropagation을 이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forward propagation이 된 다음에는 gradient를 구하기 위해서는 backpropagation이라는 방법으로 각 노드에 주어진 오차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계산 과정을 한번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backpropagation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cost function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최소화시키고 싶은 그 대상이 되는
비용 함수 역시 우리가 똑같은 기호로 계속 쓰고 있죠. J of theta라는 기호로 쓰고 있는데 이 비용 함수에 두 가지 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항과 두 번째 항은 regularization term이라 그래서 너무나도 그 세타 값이 커지면 파라메타의 값이 커짐으로써 다양한 너무 넌리니어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추가적인 항이었죠. 자, 일단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똑같은 형태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이 됐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했던 그 코스트 함수와 마찬가지로 y는 출력되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출력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자료에 주어진 레이블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세타를 사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가 h of x고요. 그것에 로그 값을 곱해 준 것 더하기, 그것은 그 y가 true일 때 적용되는 코스트 텀이고요. 1-y 곱하기 로그 1-hx는 y 값이 false일 때, 즉 0일 때 우리가 해당되는 코스트 함수 값을 두 개의 텀으로 그 합산해서 코스트 비용 함수를 고안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략된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코스트 함수가 여기에 썸메이션 기호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을 기억날 겁니다. K는 1부터 대문자 K까지, 즉 K 클래스 문제를 우리가 풀 때 K 클래스 문제를 풀 때는 K만큼에 해당되는 길이에 해당되는 벡터로 Y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더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일단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국한시키면요, 요 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 regularization 텀인데, 이 람다를 그냥 제로라고 하면, 즉 우리 정규화 과정은 잠깐 무시하자 하면은 이 텀 또한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코스트 펑션의 모양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쓰던 이 함수와 똑같은 거고요. 특별히 i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코스트, 즉 i가 m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의 훈련 자료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다 구해야 되지만 하나만 고려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 순서를 그리고 계산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한 거니까요. 즉 x가 i번째이고 y도 i번째인 훈련 자료에 대한 그 텀만 골라낸다면 썸메이션 기호 안에 있는 그 부분이 결국엔 i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비용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비용 부분만 지금과 같이 간략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i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비용은 요 썸메이션 안에 있던 yi 곱하기 로그 h of x 더하기 1-y 로그 h of x라는 그 수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 이 h of x의 non-linear 성격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 선형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로그 값을 취하고 이런 작업을 했던 걸 기억나는데, 의미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의미. 무슨 말이냐면 사실 코스트 i라고 하는 거는 i번째 훈련 자료가 들어갔을 때의 에러 또는 비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h of x가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 y의 값과 예측되는 y 값인 h of x의 차이의 스퀘어 값, 우리가 보통 이것을 그 스퀘어 에러라고 많이 불렀던 거죠. 즉 차이를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곱을 한, 그래서 차이가 어느 정도 크냐, 이 값이 큰지 또는 작은지에 따라서 에러가 크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결국엔
어떠한 수식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코스트 i라고 부르는 함수는 i번째 훈련 자료가 들어갔을 때 실제 y 값과의 차이를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해 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코스트는 단순한 그냥 에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면 되는 거죠. 그 에러가 크냐 작냐인 겁니다. 그래서 이 i번째, 다시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할 수 있겠죠. How well is the network doing on example I? i번째 훈련 자료 샘플이 들어갔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제대로 된 좋은 결과를 주는지, 많이 틀린 경우를 주면 코스트가 커지는 거고요. 조금 틀린 결과를 주면 코스트가 좀 작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에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포워드 프로퍼게이션과 동일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결과값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여기 4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을 때 주어진 입력값 x i번째 샘플이 들어갔을 때 그 샘플 값으로부터 계산된 g값, 그죠?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에서의 g값, 그리고 그것의 그 액티베이션 표현값인 A21, A22, A31, A32 각각을 계산한 후에 역시 G4까지 계산해서 그 A4 값까지 계산되는 이 과정은 이미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에서 우리가 다룬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의 개념은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입니다. 실제 값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일 마지막에 계산된 A41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엇을 근사시키기 위한 거였냐면 i번째 x 값과 i번째 y 값에 대한 요 훈련 자료에 대한 실험을 한 건데 x i번째 값이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가 됐으면 좋으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바로 요 값이죠. 훈련 자료는. 그러니까 근데 이 yi 값과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또는 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예요, 결국엔. 그리고 그게 바로 비용인 거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도죠. 즉, 이 델타 1, 4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노드에서의 그런 에러 값이죠. 그 값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계산했듯이 y 값 빼기 A1, 4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산한 이 A라는 액티베이션 네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의 값을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훈련 자료의 진짜 라벨 값에서 빼주면 그게 바로 델타 값이 되는 거고요. 이 델타 값을 가지고서 바로 이전 레이어에 있는 즉 레이어 3의 경우에 델타 값을 또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역시 인덱싱 붙이는 방법은 델타, 슈퍼스크립트 3, 1, 2 각각 노드 번호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계산 방식이 이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4번 레이어에서의 델타 값에다가 이 레이어 3에서 레이어 4로 올 때 사용했던 세타 값이 있을 거고요. 또 레이어 이 3의 두 번째 노드에서도 또 세타 값이 주어져 있었죠. 동일한 세타 값을 다시 한번 곱해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 앞에 있는 레이어 2에도 또 이제 우리가 계산된 세타 값을 가지고서 여기 세타 2, 1과 세타 2, 2를 각각 구할 수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값 역시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역으로 다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세타 2, 2라고 부르는 요 값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세타 2, 2로부터 포워드 때 우리가 사용했던 요 두 가지 와이어의 가중치, 웨이팅이 있을 텐데 그 웨이팅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세타
3,1에다가는 여기 있는 세타 값을, 이때는 당연히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요 영역에 있는 거는 우리가 세타 1이라고 불렀고요. 요 2에서 3로 갈 땐 세타 2라고 부르는 행렬이 있었죠. 즉 세타 2 행렬을 쓰는 겁니다. 여기도 세타 2 행렬을 쓰는 건데, 첫 번째 인덱스는 출력단 번호니까 1, 2고요. 그리고 얘가 2니까 얘는 2고요. 그리고 입력단 번호가 2니까 1, 2, 2라는 각각의 웨이팅을 곱해서 더해주는,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계산이 추가되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써보면요. 즉 델타 2의 2 값은 세타 2의 1, 2를 델타 3의 1값, 즉 요 값 곱하기 요 값을 해준 거고요. 더하기 세타 2의 2, 2 곱하기 세타 3의 2값, 즉 요 값 곱하기 요 값을 해준 게 또 다른 델타 값. 사실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곱해 줘야 되는 값이 있긴 있습니다. 알다시피 g의 데리버티브 주어진 x 값을 더해 줘야 되는데, 간략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생략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써보면 요 델타 값이 계산되기 위해서는 이 미분치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a3 곱하기 1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요 값이 주어질 때 이 값이 제대로 계산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사실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노드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노드와 요 세 번째 노드의 두 값과 두 번째 노드의 델타 값을 각각 구하고 있는데, 이 델타라는 것의 수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최종 코스트 값, 즉 이 결과값이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결과값이 중간 계산값인 액티베이션 계산하기 직전의 값이 z라는 값이죠. 이 g에 대해서 미분치를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g 값이 조금 변할 때 코스트 값은 과연 어느 정도 변하느냐, 그 값을 계산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델타 값입니다. 즉 이 델타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g 값이 변할 때 이 영향이 여기 마지막 코스트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델타 값을 구하면 델타 값은 g에 대한 미분치를 구한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라디언트를 사실은 구하게 되겠죠.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라디언트 ijl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a의 j번째 l 곱하기 델타의 i번째 l 플러스 1, 요 레이어에 있는 요 두 개를 곱해 주는 게 바로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라디언트에 해당되고요. 이 그라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델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a는 언제 구해진 겁니까? 사실은 forward propagation 때 이미 다 구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델타는 back propagation을 통해서 구하면은 지금 구해지는 겁니다. 결국에 요 두 개 값만 구하면은 모든 노드에 있어서의 a 값과 액티베이션 값과 델타 에러 값을 구하면은 그 두 개를 곱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레디언트는 누구에 관한 거냐면 우리 요 세타 위치에 관한 거니까 모든 와이어에 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서 결국에는 개수는 당연히 요 모든 레이어 개수 곱하기 와이어 개수 L 곱하기 J 값이니까요. 그 순서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정리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back propagation이라는 계산은 forward propagation으로부터 얻어진 마지막 값으로부터 다시 그 차이를 또는 그 에러를 거꾸로 되돌리면서 계산을 연속적으로 앞부분으로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